그 목을 촬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으로 목을 가져와서 목을 촬영을 했나봐. 자, 반갑습니다. 익맨인데요. 오늘도 오랜만에 돌아온 남양 특집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르트 헤이트 종결 후 남아공의 좀비 아포칼립스. 이 글은 러시아인이 블로그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를 여행한 경험담을 쓴 걸 번역한 것이다. 나와 내 친구는 약 10시간 동안 요하네스버그에 머물렀다. 우리는 현지인 미하일을 설득해 카미카제 버스 운전수를 고용하여 도시 중심부를 투어하고자 했다. 나와 내 친구는 요하네스버그의 치안이 좀 과장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했고, 중심부에 들어가면 도시 사진들을 찍어 그걸 러시아인들에게 보여줘 아무것도 겁먹을 게 없다고 설명하고 싶었다. 우리는 투어에서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고원지대에서 요하네스버그로 오는 내리막길을 달리며 창문 밖을 스쳐 지나는 광경은 장관이었다. 아름답고 거대하고 모던한 건물들, 마천루가 이따금씩 있었고, 빅토리아 시대 건축물 몇 개와 푸르른 잔디밭, 새파란 하늘까지. 하지만 도시 안으로 들어서면서 광경은 극적으로 변했다. 도시에 전기 따윈 없었다. 버려진 쓰레기의 언덕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터진 배수관들이 웅덩이를 만들었다. 유일하게 깨끗한 구역은 주도로였고, 전기가 들어오는 곳도 교통신호등 뿐이었다. 미하일이 고용한 운전수는 도시로 진입하기 전에 우리에게 해도 되는 것과 해선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한 강의를 했다. 운전수는 매우 진지해 보였다. 침을 꿀떡꿀떡 삼키고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며 말했다. 당신 같은 병신들이 살아남고 싶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도시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큰 소리를 내면 안 돼. 그 어떤 주의를 끌어서도 안 된다고. 창문 안에서 족같은 아이폰이나 카메라 후레쉬 터뜨리지도 말고. 굴들, 운전수들은 흑인들을 굴이라고 불렀다. 굴들하고 눈 마주치지 마.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절대로 창문을 열어서는 안 돼. 갑자기 신호등이 쓰러져 차도를 가로막으면 굴들이 몰려와 버스를 포위 공격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먹여 살릴 자식 새끼들도 있으니까 내가 말한 것들을 제발 명심해줘. 중심부로 진입하기까지 약 2시간이 걸렸다. 버스 안에서 핀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여기서 요하네스버그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약간의 배경 역사를 알고 넘어가자. 아파르트 헤이트가 끝날 무렵 200만의 아프리카인 무리가 도시에 몰려들었다. 아프리카 레콘키스타의 시대가 개막된 순간이었다. 그 무리의 구성원들은 현지인이 아니라 사막에서 살다가 거기보다 더 나은 생활 공간을 찾으려고 온 외지인들이었다. 운전수 미하일, 레콘키스타 시대 당시 요하네스버그에 살고 있던 양반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평범한 일상의 어느 날 무언가가 일어났다. 수천 명의 흑인들이 미하일이 근무하던 건물 안으로 몰려들어가 건물 내에 물건들을 들고 온 커다란 가방 안에 쑤셔 넣었다. 흑인들은 직원들에게 신경 쓸 일 아니니 일 보시라고 말하며 건물 안에 있던 모든 귀중품들을 바쁘게 쓸어 담았다. 그들은 항상 큰 소리로 기쁜 듯이 떠들어댔다. 직장은 소란의 한복판으로 변했다. 그 자리에서 도살당한 닭들이 통로에 가득했고, 회의실에 있던 탁자는 요리용 탁자로 역할을 바꿨다. 휴게실은 목욕실로 변모했다. 미하일은 정중하게 질문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답이 돌아왔다.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덜 정중한 제 질문이 이어졌다. 씨발 뭐라고? 제 답이 이어졌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요. 미하일은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오지 않았다. 전화기를 통해 사과의 말과 함께 요하네스버그 전 구역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도시를 조용히 탈출한 사람들은 케이프타운이나 시외로 향했다. 남은 자들은 철조망, 해자, 전기 철조망을 스스로 세워 스스로를 보호했다. 오늘날 요하네스버그에서 백인을 목격할 수 있는 데라곤 프리토리아 교회 지역밖에 없다. 엑소더스 이후 건물주들은 뭘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건물의 전기와 물만 끊어버리면 구울들이 사바나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끊었다. 물론 구울들은 끊겼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했다. 물, 전기 없는 사바나에서도 잘 살아왔는데 뭔 대수겠는가. 그럼 구울들이 어디에 똥을 싼 거죠? 나는 미하일에게 물었다. 미하일은 당시 건물주들도 이걸 궁금해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자 건물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건물이 점령당한 후 구울들은 엘리베이터 통로가 어디에 쓰이는지 몰랐다. 예? 엘리베이터 문을 떼어내고 통로의 어두운 밑바닥을 보며 머리를 굴린 지 며칠 만에 통로의 사용법을 알았다. 이걸 고안한 백인들은 천재야. 구울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엘리베이터 통로를 화장실 겸 쓰레기장으로 쓰기 시작했다. 미하일의 설명에 의하면 구울 무리들이 일반 건물을 거주 불가 구획으로 만드는데 10년이 걸렸으며 그 후에는 마치 고대 유목민들처럼 살 수 있는 다른 건물로 이주했다. 우리들은 요하네스버그 거리에 눈을 떼지 못한 채 안구에 들어오는 모든 광경을 흡수하려고 했다. 패셔너블한 현대식 집들이 보였지만 가끔씩 집 창문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집 안에서 타오르는 모닥불과 그 주변에서 누워있거나 서있는 구울들이 전부였다.
미하일은 새로운 종류의 비공식 서비스가 요하니스버그에 출현했다고 말했다. 구울들이 차지한 건물을 되찾아주는 서비스였다. 그 절차랑 다음과 같다. 한밤에 트럭 여러 대가 집 앞에 멈춰선다. 100명에서 200명의 무장한 거한들이 안으로 빠르게 들이닥쳐 잠자고 있던 구울들을 강제로 끌어낸다. 그 과정에서 구울 무리들이 깨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구울들이 제정신을 차리기 전에 건물을 탈환한 후 1층에 있는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틀어막고 주변에 전기 철조망을 설치한다.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오피스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하네스버그의 백인 생존자들이 먹고 사는 방식이다. 저녁과 밤이 오면 크고 튼튼한 문 뒤에서 경호 인력들의 보호를 받으며 잠에 들고 아침이 되면 차를 타고 곧장 멈추는 일 없이 집 요새에서 직장으로 직행한다. 길고 짧은 위험한 도로를 달린 후 역시 경호 인력들이 배치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놓는다. 이리하여 출근길이 마무리된다. 이 글은 4chan에서 시작해서 예전부터 돌아다니던 썰임. 인종차별적인 시각이 있고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남아공 상태를 보면 완전히 지어낸 말은 아닐지도. 맥스 브룩스의 세계대전 Z 소설에서 레데커 플랜이 이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나왔다는 카더라가 있음. 실제로 작중에서 레데커가 남아공 사람이기도 하고 진짜로 있을 수도 있는 썰이라는 거네? 아니면 그냥 인종차별주의적인 썰일 수도 있고. 혐, 너는 고기이다. 동영상 속 남성은 제프리 앱스타인으로 2026년 앱스타인 파일이 추가적으로 공개되면서 식인, 그것도 유아를 대상으로 향한 식인의 정황이 포착되어 현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어린아이들을 육포, 얼린 참치살, 피자, 아이스크림 같이 식품에 관련된 단어로 교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노골적인 것은 아기를 새우에 비교한 것이다. 이메일인가봐요. 개들은 새우 같아. 머리를 따서 버리고 몸만 가지면 될 거야. 미국 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각국의 고위 관료, 유명인, 정치인들이 앱스타인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언급된 부분들이 있다. 아직은 발견되진 않았지만 참석한 사람 중 한국인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파도 끔찍한 미얀마의 석상들. 왜 이렇게 만든 걸까요? 와, 뭐야 이거. 동자승 같은데?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옷까지 다 돌 아니야 이거? 약간 순례하는 스님들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이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통칭 코끼리의 발. 코끼리의 발은 용융 콘크리트, 모래, 강철, 우라늄, 지르코늄으로 형성된 물질로 구성된 거대한 코륨 덩어리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이 질량은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재해 당시 우크라이나 프리피아트 인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 아래에서 형성됐으며 극심한 방사능으로 유명합니다. 주름진 외모와 코끼리 발을 연상시키는 큰 크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멜트다운 직후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내려와 코리움이 여전히 지하 수면으로 녹아내릴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아날로그 호러가 아니라 진짜라고요? 실제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건? 주의, 환상특급 헬기 추락 사건. 사고 당시 사진과 움짤이 있으니 주의를 붙이겠습니다. 미국 CBS에서 제작된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 환상특급. 1956년부터 1964년까지 오리지널 드라마가 반영되고 이 이후에도 1985년에서 2002년, 2019년 순으로 리메이크 되는 등 인기가 상당히 많은 미스터리 드라마이기도 함. 1984년 환상특급은 극장판으로 제작하기로 함. 이때 감독은 존 랜디스, 제작진들 한 명은 스티븐 스필버그였고 주연 배우는 빅 모로라는 배우가 맡음.
영화 내용은 한 인종차별주의자가 시간여행을 통해 역지사지를 당하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친다는 스토리였지만 너무 어둡다는 말에 빅 모로가 애기들을 구하는 장면을 넣으며 조금씩 스토리를 밝게 각색해 나감. 하지만 그 당시 영화 촬영지였던 캘리포니아는 어린이를 야간 촬영에 고용하는 건 불법이었기 때문에 하면 안 됐지만 존 랜디스는 막무가내로 몰라 촬영할 거야 하면서 촬영을 진행함. 다른 곳에서 어린 베트남 아역 2명을 구하고 계약서 대신 곧바로 촬영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다행히 첫 야간 촬영은 헬기 조종사가 촬영에 쓰이는 특수효과나 강가의 물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 외에는 별 탈이 없었음. 안타깝게도 사고는 다음날 야간 촬영에서 터지고 만다. 빅 모로가 어린 베트남 아역들을 안으며 헬기를 피해가면서 강을 건너는 장면이었는데 이때 헬기가 특수효과로 쓰던 폭발에 휘말리게 됨. 조종사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지만 추락하는 걸 막을 수 없었고 프로펠러가 결국 빅 모로는 어린 6살 아역 딘 네와 함께 헬기 로터에 목이 잘리며 직사했고 다른 7살 아역 채는 헬기 동체와 스키날에 깔려서 즉사하게 된다. 이 끔찍한 사고로 인해 헐리우드 영화계는 벌컥 뒤집혔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존 랜디스와 다투다 손절, 목숨을 걸 만한 영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입장을 밝힌다. 그 당시 충격이 너무 심해서 죄책감과 트라우마가 생겨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며 한동안 사고를 당한 빅 모로가 머리를 들고 나오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한다. 허나 만악의 근원인 존 랜디스와 조감독 등 기타 제작진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가족들도 10년이 지나서 배상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할리우드의 크나큰 흑역사로 기록되었다.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진짜 뭐죠? 공포 특 후속 조치가 말이 안 돼. 그래서 공포임. 무덤에서 춤추던 고라니 썰. 고라니네요. 내가 있던 부대 뒤편에 철책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무덤이 20개 정도 부대 안에 있었음. 이게 뭐냐면 우리 부대가 원래 있던 곳이 사격장 만든다고 없어져서 다른 보병 부대에 있던 곳을 밀어내고 들어왔는데 해당 부대가 부지가 좁아서 옛날에 그냥 산이었던 부분을 깎았는데 거기서 무연고 사체들이 준대 나와서 그거 갖다가 부대 뒤에 무연고 묘지를 만들어준 거였음. 존나 옛날 무덤들인 것 같았는데 여튼 전몰자 무덤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원래 있던 무덤인가 그런 듯. 뭐 부장품 같은 것도 별로 없었고 여튼 여기에 나무로 무연고 묘지 1, 2, 3 이런 식으로 묘비 비슷한 것도 만들어주고 추석이나 설날에 제사도 한 번씩 지내주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상하게 고라니 맛집이었음. 고라니 씨벌년들이 어떻게 부대 철책 넘어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맨날 기어 들어와서 하면서 연병을 떨면서 묘지에서 날뛰었는데 진짜 이 새끼들 점프 뛰면 철책보다 높이 뛰는 것도 가능하다 싶었음. 근데 철책 위에 윤형 철조망도 있었는데 이 새끼들은 한 번도 여기 걸려서 찢겨 있는 걸 못 봤으니까 또 철책 넘은 것 같지도 않았지만 이 새끼들 병신들이라서 그냥 바닥에 전차 정비하려고 파놓은 거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뒤진 새끼도 있었거든. 여튼 이 고라니 새끼들이 무덤에서 지랄을 떠니까 병사들이 근무만 나가면 무덤 근처 초소 11에서 2초소에서 헛것을 보고 맨날 페달 밟고 귀신 나왔다고 지랄지랄을 했었음. 어느 날은 유격 훈련 후 복귀해서 병사들은 훈련 받느라 힘드니까 막걸리에 수육 먹이고 재우고 같이 훈련받는 간부들은 뒤져도 되니까 근무하라고 해서 병사들 대신 초병을 서고 있었음. 근무도 3시간씩 서고 있었고 당시 당직사관도 후임이고 당직사령이랑도 친해서 개꿀 빨면서 근무 서고 있었음. 같이 근무 서던 대지반장 그러니까 중사랑 한창 전역하면 차 살까 뭐 살까 얘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또 고라니 조찌랄 병이 시작된 거임. 이 새끼들은 맨날 하면서 무덤 부지에서 날뛰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꼭 진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닥 구르고 지랄 연병을 했음. 이게 우리 초소에서 존나 잘 보이는 위치라서 서치라이트 켜서 무덤 비추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 새끼들이 안 가고 더 미쳐가지고 지랄하는 거임. 원래 평소 같았으면 서치라이트 비추면 티틱 하고 도망갔는데 그날은 더 미쳐서 날뛰고 철책 파워 차지 날리고 지랄을 하는 거임. 진짜 타약함 열어서 삽탄에서 쏴 죽여버리고 싶어서 대지반장이랑 북한군 특작부대인 줄 알고 쏴버렸다고 할까? 아니면 총구에 탐침봉 받아서 공포탄 쏴서 작살처럼 맞춰볼까 이러고 있는데 이 신들이 더 지랄을 떨기 시작하니까 이러다가 생활관 애들 자다가 깨되겠다 싶어서 돌이라고 던져서 맞춰서 보내야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당시 당직사령이 정작과장이었는데 거기에 연락해서 고라니 씨발년들 대가리 돌로 맞추겠습니다 하니까 정작과장이 나도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지반장은 11에서 2초소에서 내려가고 초소가 높이가 꽤 있음. 나는 초소에서 계속 서면서 서치 비추고 정작과장이랑 위병사관은 개꿀잼거리면서 존나 뛰어. 대지반장은 주변에서 던질만한 돈을 구하고 고라니는 존나 7마리인가 8마리가 이제는 지들끼리 부딪히고 바닥 구르고 끼액거리고 지랄났고 당직사령이랑 위병사관은 방망이 들고 존나 뛰어오고 진짜 개판이었는데 결국 다들 모여서 대지반장 모아놓고 돌을 들고 고라니한테 투척하기 시작함. 사실 사람들이 이 정도 모이면 고라니는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 새끼들은 안 튀고 계속 지랄 떨더라고. 나는 서치 비추면서 구경하는데 갑자기 고라니들이 쫙 주변으로 흩어져서 드디어 가다 보네 씨볼 새끼들 하는데 그중 한 마리가 정작과장을 들이받아버림. 그래도 방탄까지 쓰고 나온 상태라 존나 날아서 바닥에 떨어져
떨어져서 굴렀는데도 살았음. 그리고 이 미친 새끼가 진짜 허공답보하듯이 한 3번? 4번 뜨니까 초소까지 날라오는 거임. 그래서 서치라이트로 갖다 쳐박음. 내가 으악 하면서 주변으로 구르니까 이 새끼 서치라이트랑 초소 난간에 걸려서 우다다다 하면서 지랄 떨더니 결국 넘어가지고 서치라이트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고라니 새끼들은 결국 초소 안으로 들어와서 초소를 박살냄. 초소가 아래쪽은 콘크리트랑 모래마대로 쌓아져 있었지만 위에는 그냥 알루미늄 사시랑 유리, 상부도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조잡한 거라서 이 새끼가 들어가서 개 연병 떠니까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무너져 내리더라고. 여튼 PRC랑 딸딸이 전화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소총 개머리판으로 바닥에 엎드려서 윈드밀 도는 새끼 존나 때렸더니 이 새끼가 벌떡 일어나서 뒷발로 나를 걷어찼음. 다행히 가슴에 방탄 패드 들어있어서 충격은 덜했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이 고라니 씹새끼가 결국 초소 천장까지 무너뜨리며 유리를 다 박살내고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온몸에 유리로 다 찢어서 내장 튀어나온 상태로 공중을 날아서 언덕 아래로 내려감. 그리고 다시 무덤으로 가서는 내장을 흩뿌리면서 거리면서 광란의 춤을 추더라고. 그래서 그거 멍하니 쳐다보는데 위병조장이랑 본부중대 대기조랑 BEQ랑 BOQ에 사는 간부들까지 다 몰려와서 그 내장 흩뿌리면서 여자 같은 비명 지르는 고라니를 한참 쳐다봤음. 하필 달도 준내 밝아서 진짜 기괴했음. 그 후로 대대장이 여당 가서 뭔 하소연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무덤 이장하라고 하더라고. 지자체 모시기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화장해서 없앴음. 아직도 그때의 충격은 잊혀지지 않는다. 고라니는 악마가 확실함. 발정난 고라니인가요? 무덤이랑 생각해보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무덤은 메타포였나요? 아, 근데 내장 흩뿌리면서 이액거리면 좀 무섭긴 하겠다. 레딧 괴담입니다. 친구랑 하이킹하다가 소름 끼치는 조각상을 발견했는데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있어? 지난 주말에 친구랑 캐츠킬 산맥 쪽 선다운 포레스트 근처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동굴 같은 데서 놀다가 진짜 소름 끼치는 조각상을 발견했어. 눈에는 못이 박혀있고 목에는 올가미가 걸려 있었어. 좀 오래된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엄청 오래 방치한 느낌은 아니었어. 더 이상한 건 그 동굴이 완전 길에서 벗어난 곳이었는데 누가 최근에 불 피운 흔적도 있었어. 사진은 여기 있어. 사진은 밑에 있습니다. 그 조각상 진짜 기분 나빴는데 친구는 내가 말렸는데도 집에 가져가겠다고 하더라. 이 근처에 악마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동물 재물 바치고 이상한 의식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나는 아예 엮이기 싫었어. 며칠 뒤에 친구가 전화와서 그 조각상이 귀신 붙은 것 같다고 하더라. 위치가 자꾸 바뀌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밤에는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에 깨서 잠도 못 잔다고 했어. 어젯밤엔 누가 문 두들겼는데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었다고 하고 완전 겁먹은 상태야. 자기는 진짜 뭔가 따라온 것 같다고 하더라. 나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맞는 것 같아. 불 태우기 전에 혹시 이거 아는 사람이 있나? 해서 글을 올려. 이런 거 본 적 있거나 조각상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얘기 들어본 사람 있어? 부계정으로 올리는 거야. 이런 괴담글은 메인 계정으로 쓰긴 좀 그래서. 방금 친구가 밤 11시 반쯤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완전 멘붕 상태임. 이렇게 무서워하는 모습 처음 봐. 방금 들은 얘기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적어봤어. 일요일에 그 조각상 가져온 게 맞고 나는 계속해서 말렸는데 얘는 그냥 가져왔어. 얘는 원래 무신론자라서 이런 얘기하면 내가 공포 프로그램 좋아하는 거 가지고 놀리던 애라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냥 두들기는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였는데 수요일쯤부터는 자다가 깨면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대.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고 깰 때마다 연못 물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해. 그러다가 며칠 전에 조각상이 책상 위에서 거실로 옮겨져 있었대. 처음엔 걔가 건드린 줄 알았는데 걔가 그거 근처에도 안 가고 오히려 3일 연속으로 집안에 오줌을 싸버렸어. 원래 그런 적 없는 애라던데. 어젯밤엔 새벽 3시에 누가 문 두드려서 나갔는데 아무도 없고 모션등도 안 켜지고 차도 없었대. 문 열었을 때 아 이거 열면 안 됐는데 하는 느낌이 확 들었다고 해. 그때부터 진짜 장난 아니라고 확신했다고. 그래서 밤새 못 자고 영화 보러 갔다가 집에 와서는 좀 괜찮아진 느낌이라 잠들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미친 얘기야. 아침 10시쯤 걔가 미친 듯이 지쳐서 깼는데 그 연못 냄새가 더 심해졌고 복도에 진흙 발자국이 잔뜩 있었다고 해. 신발 자국도 아니고 맨발 자국. 문이랑 창문은 다 잠가놨는데 누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리고 거실에 또 그 조각상이 있었고 가까이 가니까 누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대. 기관절개한 할아버지 숨소리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바로 집 버리고 튀어서 우리 집으로 온 거고 걔랑 같이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는 중이야. 얘가 진짜 울기까지 했는데 이런 모습 처음이라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장난일 이유가 전혀 없어. 인터넷에서는 이런 거 태우지 말라고 하던데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내일 나보고 같이 가서 그거 가져오자고 하는데 솔직히 나도 너무 무서워서 그 동굴로 다시 가져다 놓기도 싫어. 누가 거기 둔 건지도 모르겠고 오타 있으면 미안. 일단 빨리 써볼게. 다음 늦어서 미안. 어젯밤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댓글에 있던 어떤 사람한테 오늘 조각상을 보내버렸어. 지금까진 괜찮은 것 같아. 도와준 사람들 고맙고 그냥 욕한 애들은 뭐 알아서 해라. 밑에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하? 이걸 왜 가져오죠? 나무로 만든 조각상 같은데? 아니
아니 뭐 디아블로 아이템 파밍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가져. 어쨌든 이런 괴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악마는 어째서 죄 없는 아이들을 죽였을까? 2000년 5월 31일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건 당시 4세였던 고 박현영 양과 어머니 구씨가 화단에 물을 주고 있다가 구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양은 신원불명 괴한으로부터 변을 당해 등과 겨드랑이와 복부 각각 3군데의 자상을 입고 쓰러졌음. 목격자도 없었고 사건 현장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비가 왔기 때문에 흔적들 대부분이 지워져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고 말았음. 그리고 약 3달 뒤인 2000년 8월 5일 저녁, 앞서 언급한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약 500m 떨어진 세흥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당시 7세였던 고 안나래 양과 친구들이 놀고 있었음. 그러다가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아이들에게 다가와서 어눌한 말투로 현대백화점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봤음. 남성의 질문에 안양은 현대백화점까지 남성을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남성이 칼을 꺼내 돌변하더니 안양의 복부를 찌르고 도주했음. 안양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같이 놀았었던 친구들은 서둘러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칼에 너무 깊게 찔린 탓에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에 과다출혈로 사망함. 살인 용의자 몽타주 165에서 168, 약간 마른 얼굴, 일자 눈썹, 배가 약간 나옴, 흰색 긴팔 티셔츠 차용, 팔에 문신, 흉터, 바늘 자국 등 가능. 당시 놀이터와 아파트 단지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사건을 목격한 3명의 아이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은 아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작성해서 배포했음. 이 사건은 돈을 노린 범행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납치하거나 성폭행한 것도 아니라서 경찰은 범인의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조차도 파악하기 못했음. 그저 범인의 말투가 아이들이 듣기에도 어눌했고 범행이 다른 아동 범죄에 비해서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범인을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힘든 지적 장애인으로 추정했음. 그리고 이 사건이 처음 언급됐던 사건이랑 발생 장소가 가깝고 범행 방식도 유사해서 동일범의 소행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음. 범인이 말했던 현대백화점이라는 장소에 대해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 그 동네에서 현대백화점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현대백화점이 아니라 세흥 아파트 주변에 있던 상가를 가리키는 그 동네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말이었음.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인근 거주 주민들 중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혹은 약 중독자나 신경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수사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음. 이후 같은 동네 오락실에서 몽타주와 비슷하게 생긴 남성이 자주 방문하러 왔었으나 사건 이후로 방문이 끊겼다는 제보가 들어왔음. 그리고 인근의 한 식당에서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 몽타주와 닮았다는 제보도 들어왔음. 제보자에 따르면 그 손님이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당시에 마침 식당 TV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 반영되고 있었고 이를 보던 직원이 손님에게 좀 닮은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농담을 던졌더니 해당 손님이 과하게 화를 내더니 식당을 나가고 2번 다시 오지 않았다고 함. 물론 이런 미친놈이랑 생긴 게 닮았지 않았냐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 게 당연하긴 한데 몽타주 얘기를 하자마자 즉시 화를 냈다는 점, 다시는 식당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범인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해당 지역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음. 마지막으로 이건 내 뇌피셜이긴 한데 범인이 이상 성욕자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 범인이 가학적인 행위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 상대로부터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세디즘 성향이 있고 그게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와 합쳐지면서 일면식도 없는 아이들을 찌르게 된 걸 수도 있다고 봄. 오늘 사건과 상당히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연쇄살인범 가스다 구니히코를 예로 들 수 있음. 이 쓰레기는 고등학생 때부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로리 캐릭터에게 성적 흥분을 느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우연히 눈에 띈 여자아이를 제압하고 복부를 여러 차례 행하면서 쾌락을 즐겼다고 함.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망체 같은 새끼의 범죄는 아이들의 복부를 때리는 걸 넘어 식칼로 복부나 가슴 등의 신체 부위를 찌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됨. 소녀의 복부를 찔러 하얀 셔츠가 붉은 피로 물들어가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여자애들은 힘이 약해 저항하지 못할 테니까 현실에서 여자애를 칼로 찌려보고 싶었다. 이 새끼는 2000년에 10세 전후의 여아를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 여중생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혀 체포되기까지 10명 이상의 여아에게 이 치치부레한 짓을 저질렀고 그중 2명은 중상을 입고 2명은 과다출혈로 사망했음. 일면식도 없는 여자아이들을 칼로 찌른다는 범행 패턴이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사건이랑 비슷하다고 생각됐음. 현재 사건이 발생한 세흥 아파트는 해당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자연스럽게 철거되었음. 맨 위에 소개했던 5월 31일 발생한 박양 사건은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더 이상 사건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8월 5일에 발생한 사건 같은 경우 태완이법이 제정되면서 가까스로 공소시효가 사라져 범인만 잡으면 언제든지 처벌이 가능함. 아직도 못 잡은 거야? 미제 사건이야 그러면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아니 에반데? 이걸 못 잡았다고?
재수사. 본래 이 사건은 2015년 8월 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나무 뻔했지만 아슬아슬하게도 딱 나흘 전인 2015년 8월 1일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되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이 법의 혜택을 간신히 받게 되면서 범인이 살아있고 체포하기만 하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경찰청에서는 2011년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결성하였고 사건 해결 가능성을 검토한 뒤 재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깜깜무소식이다. 와, 아니 그냥 완전 미제 사건이네? 너무 끔찍한데?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키노 참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 한국에선 삿포로 참수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 이 영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삿포로 참수 살인 사건. 2023년 7월 일본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사건의 경위. 2023년 7월 2일 홋카이도 삿포로시 스스키노의 한 호텔 2층 객실에서 직원이 남성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체크아웃 시간이 되어서도 퇴실하지 않았기에 이상하게 여겨 객실로 가보니 욕실에 웅크린 채로 쓰러져 있는 남성의 사체를 발견했다고 한다. 문제는 시신의 상태로 머리가 절단되고 없는 상태로 웅크린 상태를 취하고 있었다. 남성의 직접적인 사인은 출혈성 쇼크였으나 목은 사후에 절단된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욕실에 뭔가를 물로 씻은 듯한 흔적이 있는 걸로 보아 피해자가 욕실에서 살인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말 그대로 참수 사건이네요. 한국에선 이 사건이 성소수자끼리의 사건, 트랜스 여성이 레즈비언 여성을 성폭행하여 살인당한 사건으로 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문득 생각나서 검색해보니 일본에선 다르더라고. 스스키노 참수 사건, 번역체인가봐요. 타무라 루나 피고의 아버지, 딸에 대해 증언, 두부 손괴 촬영은 빨리 끝내는 게 좋다고 판단. 피임 기구 없이 성행위를 했으나 사과받고 싶다고? 변호인의 질문. 두부 손괴에 대해 루나 피고에게 촬영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어려웠나? 이번 촬영은 이미 손괴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다. 손괴된 것을 촬영하고 마지막 하나의 작업을 촬영했다. 작업을 중단했을 경우 본인의 감정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면 멈추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두부 촬영이 무슨 말이지? 뇌 말하는 건가? 머리? 두부 촬영을 미룰 순 없었나? 작업을 부탁받은 것은 저녁이었다. 간사이 출장 일정이 있어 꼬박 이틀간 집을 비울 예정이었기에 히로코 아내에게 부탁할 것을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5월 28일 루나 피고가 차로 돌아왔을 때 오사무 피고가 들은 내용에 대해서 돌아왔을 때 노래방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호텔로 끌려가서 호텔로 데려간 이런 전문 용어가 있나봐요. 고위 명사가. 다음을 뻔했고 사회 공부라고 생각해서 좋게 넘겼다. 그 후 상대방이 성행위를 강요해서 스마트폰을 껐다. 피임 기구를 쓰면 괜찮다고 말했는데 4번 5번 하는 동안 마지막에 콘돔을 벗겨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얼버무리더니 마지막에는 도망치듯 돌아왔다. 이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메모했나? 대화 내용을 수첩에 메모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화면이 모니터에 비춰지고 오사무 피고가 메모를 읽어 나온다. 디피스를 당하고 호텔로 끌려가서 그 뒤에 호텔로 데려가죠. 사회 견학인가 싶었지만 성행위를 했고 스마트폰을 껐다. 콘돔을 착용한 상태로 4에서 5회 마지막에는 콘돔 없이 당해서 미안해라는 말을 하고 도망치듯 나왔다. 범행이 있은 후부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용의자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데? 루나 피고는 성행위에 흥미가 있었나?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때 성행위는 처음이었나? 그랬을 거라 생각한다. 화가 났었나? 슬퍼했나? 루나 씨의 상태는? 피임기구 없이 행해졌기 때문에 임신하지 않았을까? 성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울거나 하진 않았나? 그런 일은 없었다. 걸레 흉내나 참기 대결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3일 뒤 루나 씨의 감정 상태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제대로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담담했다. 전반적으로 기분이 고조된 것 같았다. 피해 남성과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했나? 직접 만나서 사과받고 싶다고 했다. 두 사람 대해 오사무 피고는 어떻게 생각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되길 바랬다. 루나 피고와 함께 피해 남성을 찾았나? 함께 스스키노로 가서 나는 클럽으로, 딸은 스릴러바 이벤트로 갔다. 그 후 함께 찾아서 발견했다. 가해자의 아빠인가? 지금 이게 말하는 게. 어떤 마음으로 찾았나? 솔직히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감정이 페이드아웃 되길 바랬다. 피해 남성이 있을 만한 곳을 루나 피고는 알고 있었나? 본인에게 개인 정보를 들을 수 없어서 주말에 높은 클럽에 간다고 들었기에 그 조건으로 찾았다. 스즈키노에 도착해 피해 남성을 발견한 루나 피고의 모습은 대화하고 악수하는 등 즐거워 보였다. 가기 전에는 본인이 있었다고 발견했고 내가 사과를 받도록 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2번 다시 만나지 않도록 못을 박았다? 가해자 아빠가 지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라고?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 아빠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해자의 아빠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왔을 때 루나 피고는 뭐라고 했나?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 약속은 어떻게 정해졌나? 7월 1일이면 가능하다고 했다. 다음 주라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지만 일 관계상 데려올 수 없다고 했다. 21일 밤에 SM 연습을 했는데 어느 쪽이 먼저 전했나? 딸이 지난번에 당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공격할 차례다 라고 전부터 말했고 연습하고 싶다고 했기에 SM이겠구나 싶었다? 가해자 어머니의 증언도 있는데요? 위에는 가해자 아버지의 증언이고 이건 어머니의 증언 같아요. 히로코 피고는 공판에서 다른 점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 메모를 읽으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히로코 피고는 이제 어머니 같아요. 가해자 어머니. 제가 머리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집에 반입된 후였습니다. 피해자의 머리가 절단이 됐으니까 그 머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을
목을 묵인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욕실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집 욕실로 들고 왔다고? 목을? 딸에게 두라고 하거나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꾸짖을 수도 없었습니다. 딸이 숨기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저 또한 숨기려 한 적도 없습니다. 라며 사체 유기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사체 손괴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닙니다. 딸에게 촬영을 요구받았으나 그 목을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집으로 목을 가져와서 목을 촬영을 했나봐. 촬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 보니까. 딸에게 촬영을 요구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해 무엇을 찍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용이하게 했다는 것도 틀립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부탁했을 뿐 범죄를 도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을 촬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라고 간간히 목소리를 떨며 진술했다. 히로코 피고는 머리를 하나로 묶고 흰머리가 섞인 상태였다. 베이지색 롱 가디건을 걸치고 검은색 이너, 이끼색 같은 롱 스커트를 입은 작고 마른 인상이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아버지 오사무 피고, 어머니 히로코 피고, 딸 루나 피고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부모는 화도 내지 않고 딸을 키웠다. 원하는 것은 모두 사주었다. 꾸짖지도 못했다. 집 안은 루나 피고의 도구들로 넘쳐났고 히로코 피고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생활했으며 오사무 피고 또한 집에서 있을 공간이 없어 인터넷 카페에서 지냈다. 루나 피고는 중학교 때부터 등교를 거부했다. 히로코 피고는 딸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오사무 피고와 라인으로 대화했다. 루나 피고를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존댓말을 했다? 딸한테 아가씨라 그랬다고? 뭐야? 루나 피고는 어머니를 성인 유흥업소에 팔아넘기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도 운전 중에 목이 졸리기도 했다. 아니, 딸이 미친년인데 그냥? 루나 피고가 클럽에 가고 싶다고 했고 스스키노의 폐점 이벤트를 알게 되었다. 그곳에 오사무 피고와 함께 간 루나 피고는 피해 남성을 만났다. 루나 피고와 피해 남성은 의기투합해 호응하거나 키스했고 이후 호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다. 약속과 달리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자 루나 피고는 분개했다. 그 후 클리닉을 방문해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았다. 루나 피고는 중학교 시절부터 인체에 관심이 많았고 잘린 머리나 안구 모양이 들어간 칵테일 등이 있는 괴담바를 다녔다. 피해 남성에게 분노를 느껴 시신 해체를 계획했다. 오사무 피고도 도왔다.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의 차에 머리 등을 싣고 운반했다. 집으로 가져갔다. 집에서 머리를 욕조에 숨기고 루나는 머리에서 피부를 벗겨냈다. 루나 피고는 비디오 카메라로 시신 훼손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달라고 했다. 히로코 피고는 오사무 피고에게 라인으로 촬영 카메라맨 할 거지? 라고 요청했다. 오사무 피고는 이를 수락하고 비디오 촬영을 했다? 루나 피고는 피부를 늘리는 등 장난을 쳤다. 옷걸이에 피부를 말렸다. 루나 피고는 히로코 피고에게 내 작품 좀 봐 라고 말했다. 루나 피고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도 보여주고 싶다고 했고 히로코 피고는 오사무 피고에게 괜찮으시다면 아가씨의 작품을 봐주세요라고 라인을 보냈다? 아니 뭐? 엄마랑 아빠랑 둘 다 딸을 아가씨라고 부르는 거야? 이 뭔... 루나 피고의 음성에서 내 여동생이라고 하는데 여동생이 있었거나 사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동생을 죽였다고 할 때의 여동생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루나를 말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 루나 피고의 영혼을 여동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렇다. 그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음성은 누구입니까? 신시아 씨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몇 명 더 있어서 일일이 확인하진 않았으나 중심은 신시아다? 다중인격장애 뭐 그렇다는 건가?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라는 발언은 오사무 피고와 히로코 피고를 증오하는 것입니까? 신시아는 우리의 대응 때문에 루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를 증오한다. 그 외에 신시아라는 다중인격을 주장하는 등 히키코모리 딸이 부모를 심리적으로 조종하여 자신의 범죄를 돕게 한 것에 가깝더라고. 일본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있나봐. 이 범죄에 대해서. 아버지는 알려진 것과 같이 정신과 의사이고 그런데도 딸의 범행을 도운 것과 이 살인사건의 정보가 한국에서 왜곡되어 퍼진 게 무섭더라. 다르게 전달됐나봐요. 역시 뭐든지 간에 직접 검색해서 정보를 알아봐야겠다고 느꼈네. 아빠가 정신과 의사인데 딸이 살인마야? 그리고 부모가 그걸 도왔다고? 살인하는 걸? 머리 가죽을 벗기고? 사진을 찍고? 이게 씨발 아니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그냥? 가족 전체가 뭐 어떻게 된 거야? 불가촉 천민보다 더 아래라는 불가시 천민. 인도는 계급 사회다. 이른바 카스트 사회다. 아래에서부터 수드라, 바이샤, 크샤트리아, 브라만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해도 못 끼는 계층도 있다. 이른바 아웃카스트이다. 카스트 밖에 있다는 뜻이다. 흔히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린다.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이라는 말이다. 길을 가다 어깨라도 부딪히면 재수에 옮는다는 뜻이다. 더 아래 계급도 있다. 불가시 천민이다. 봐서도 안 되는 천민이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unwatchables가 아니라 unseeables이다. watch는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다. see는 보고 싶지 않아도 보는 것이다. 따라서 unseeables는 보이지도 않아야 된다는 말이다. 실제 이들은 목에 방울을 걸고 다닌다? 불가시 천민이 나가니 재수에 옮붙기 싫으면 알아서 피해가라는 뜻이다. 저긴 아직도 시골 가면 신분 낮은 사람들은 인구 등록 자체를 안 함.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는 곳임. 동아리 선배 중에 교수가 있는데 조교수 시절에 젊은 사람들끼리 인도에 학회경 갔다가 사막 투어 간다고 좀 시골로 빠졌는데 건장한 남자들이 애를 진짜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서 죽을 것 같길래 말리러 가니까 가이드가 말리면서 쟤는 어차피 불가시 천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아예 인구 등록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함. 죽여도 아무도 모르고 죄도 아님. 이게 13년도 이야기인데 지금이라도 크게 달라졌을 것 같지 않음.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발자국 남긴 곳조차 밟으면 안 된다는 카스트 계급에도 없는 최하위 계층. 노노. 그걸 안 썼는데 불가촉 천민은 의외로 인구 등록도 되어 있음. 맞아 죽던 애는 불가시 천민이라고 어쩌다가도 보면 안 되는 사람임. 혐. 불쾌한 만화, 이비치의 외전들, 불쾌함주의, 2010년대 초반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던 4대 멘붕 만화들, 교정 뒤에는 천사가 묻혀있다. 학폭물, 학폭 플러스 복수물, 미스미 소우. 이때 이런 만화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법소녀 아포칼립스물, 마법소녀 오브 디엔드, 그리고 괴기 고어 만화, 이비치가 있다. 이비치는 도시전설 속 괴기 로리타가 여동생 유무를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 괴기 로리타는 질문에 대답으로 행동하는데 있으면 여동생을 죽인 뒤 자신이 그 여동생을 대신하를 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끼어들려 하는 최악의 이지선다를 가진 최악의 미친년이었음. 아으 다리가. 주인공인 카즈키는 괴기 로리타의 질문에 여동생이 있다고 대답하는 바람에 부모님과 여동생을 포함한 주변인이 전부 다 끔살당하고 대체 왜? 본인마저 괴기 로리타이의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시신의 일부가 괴기 로리타의 인형 속으로 들어가는 처참한 배드엔딩으로 마무리됨. 의외로 외전이 2개나 있는데 저 선생님의 바로크 스타일 엄청 감동해서 매일 밤마다 다시 읽고 있어요. 도중에 잘라버린 편집자는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치만 이거 1권의 8편에 있는 3번째 칸 이 구도는 주인공의 신념을 표현한 신의 구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팬이기도 해.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저 좋아하는 걸 얘기할 때는 흥분하는 성격이라. 그래서 말인데요 선생님, 부디 저희 잡지에서 그려줬으면서. 편집 기담. 어느 작가가 이상한 여자 편집자를 만나다는 내용의 호러 단편. 정말이요? 네, 벌써 게재의 허락도 맡았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선생님에게는 아리스 유라는 캐릭터를 그려줬으면 해요. 이 편집자는 오로지 아리스 유라는 이름의 자켓을 위해 만화가를 골라 억지로 자기 자켓 딸 만화를 그리게 함. 선생님 꽝이에요. 다시 그려주세요. 다시 그려주세요. 자기 원한대로 그리지 않을 시 눈을 뒤집은 채 유짱은 이렇지 않아 다시 그려 하면서 발광하는 말 그대로 정신 나간 인간이었고 그 작가씨는 요구하는 대로 그리지 못해서 손이 잘려버렸고 다시는 만화를 그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이 있네요. 듣기론 작가씨의 핸드폰에서 다음 작가씨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뭐 거짓 소문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고 이 밑그림 엑셀에서 무리지만 조금 고치면 산호씨 저희 쪽 잡지에 소녀향계 잡지가 있는데요. 심지어 해당 편집부에는 저 여자가 없었음. 그냥 회사를 도용해서 나타난 사기꾼. 게다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작품을 그리지 않았을 때는 그냥 작가의 손목을 토막낸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 진성 미치광이였던 것이다. 잘도 나의 유스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셨네요. 에르세나이. 아무래도 이번 연재도 잘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줄 알았던 편집자는 자기 자켓을 원하는 모습으로 그리지 않은 작가에게 분노에 죽이려 드는 것으로 끝남. 다른 외전인가봐요. 그럼 담력시험하자. 담력시험? 고속도로 옆에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의 빌딩 있나봐. 거기 가보지 않을래? 재밌겠다. 가보자. 유키 이런 거 싫어하지 않았어? 괜찮아. 가고 싶어. 좋아 그럼 가보자. 그것보다 괜히 커플이 많은 장소네. 어이 저쪽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구멍이 있어. 뭐야 이건 너무하네. 화재라도 있었던 건가? 인형회랑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펫빌딩으로 담력훈련을 나간다는 호러 단편. 펫빌딩은 커플들의 사랑을 이뤄준다는 행복의 벽을 빼면 기괴한 인형들이 가득한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의 건물. 이게 뭐야 도대체 뭐냐고. 너 분명 인형일 거야. 무슨 일이야? 어이 뭐야 여긴. 이 방만 인형이 없잖아. 뭐야 씨발 가죽 뺏겼나봐. 그러나 펫빌딩에 있던 기괴한 인형들은 인간의 피부를 박피하려 드는 살인 인형인데다가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체가 몰려들면서 박피하려 함. 아 이름 그렇구나. 여기가 행복의 벽이 있는 방이었구나. 이구치 류이치 카노 카오리. 카오리의 이름? 카오리 전에 여기 온 적 있어? 왔었어. 적혀있던 남자친구랑 같이. 카오리? 2사람은 벽에 이름을 적었어. 쭉 함께 행복하게 있기 위해. 그치만 이루지 못했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자친구는 바로 받아들였는데 카오리는 도망쳤어. 남자친구를 버려두고 도중에 저항하면서 인형이 된 남자친구를 불에 태워 버리기도 했어. 너무하지?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카오리의 가죽을 받아서 카오리가 된 거야.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너의 가죽을 나한테 줘. 야!
담력 훈련을 하자 했던 카오리는 처음부터 인간의 피부를 쓴 인형이 카오리인 척 흉내내던 거였음. 새 피부를 얻기 위해 친구들을 햇빌딩으로 끌어들인 것. 알았다. 사토시의 라이터가 살려줬어. 꽝꽝꽝. 데리러 왔어. 문 열어. 유키는 기지를 발휘해서 사토시의 라이터로 카오리의 인형을 불태워버리지만 약속대로 돌아왔어. 자, 벽에 이름 적자. 즈떠 이쇼다요? 있잖아, 저 두 사람 엄청 사이 좋아 보이지? 저 두 사람 펫빌딩 도시 전설하고 나서 저렇게 됐다는 것 같더라? 있지, 우리들도 가보지 않을래?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토시는 인형들에게 당한 뒤였고, 그렇게 유키도 인형으로 대체된 모습으로 마무리됨. 느낀 점이라면 그냥 공포보다 고어가 강하고 작가가 참 배드엔딩을 좋아하구나 느꼈음. 근데 내 기억상으로 저때 약간 저런 만화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학원 복수물 같은 거, 이지매물, 좀 준내 잔인한 것들, 그런 게 좀 많이 나왔어. 왜 그랬지? 달라이라마를 대피시킨 티베트의 예언가. 1950년 중공이 티베트를 불법 침략하면서 사실상의 속국으로 만들고 달라이라마는 실권을 잃은 채 포탈라궁에 고립됨. 중공은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서 달라이라마를 나름 국가 원수로 대접하면서 불안한 공조를 유지했지만 애초에 목표가 티베트 병합이어서 1951년 조약을 강제로 조인시키며 티베트를 자치구로 만들어 멸망시킴. 이때 달라이라마는 마오쩌둥에게 편지를 보내서 티베트의 자치권이나 티베트인의 목숨 보호 등을 위해서 일정 부분 협력을 했는데 달라이라마는 사실상 티베트의 주권의 상징 그 자체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달라이라마가 있는 한 완벽하게 티베트인들의 저항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함.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달라이라마를 중국으로 억류하려고 노골적인 스탠스로 바뀌게 되었는데 1959년 티베트인의 대대적인 봉기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중국군이 티베트에 주둔하게 되었고 사실상 달라이라마의 상징적인 자치권도 사라지게 됨. 이런 상황에서 1959년 3월 17일 중국군이 달라이라마에게 중국 고계단이 방문했으니 달라이라마의 주둔지에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보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달라이라마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거부하면 강제로 억류당할 게 뻔했고 동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사실상 망명 아니면 억류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이 되었음. 여기서 달라이라마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한 승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는데 바로 티벳 불교의 예언 승려 쿠테님. 티벳 불교는 토착 종교인 샤머니즘 계열의 벤교의 영향을 받아 영적 존재를 몸에 실어 예언을 하는 신탁승이 있는데 이들은 무거운 복장과 극단적인 춤으로 무아지경에 빠져서 영전 존재를 받음. 단순한 신탁승의 위치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직책과 존재감이 커서 달라이라마는 신탁승의 일종의 의회의 상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 격이 높음. 이 신탁승 쿠텐이 한참이나 춤을 추더니 마침내 결론을 내리니 가라, 오늘 밤 당장 가라. 그리고 무아지경의 상황에서 종이의 그림을 그렸으니 바로 중국군을 피해서 인도로 넘어갈 수 있는 티베트의 지도였음. 이 예언으로 결심을 굳힌 달라이라마는 3월 18일 8만 명의 난민들을 규합해서 3월 30일 인도 국경을 넘음. 물론 쿠텐의 역할만 있었던 건 아니고 CIA에 연락을 넣어서 인도를 넘을 때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달라이라마가 망명을 고민할 때 정치적 조언자였던 쿠텐의 신탁이 매우 큰 역할을 했음. 실제로 봉기가 일어났던 티베트에서는 3월 28일부터 대학살을 동반한 진압이 시작되면서 8만 7천 명의 티베트인들이 학살되고 수천 개의 티베트 사찰이 파괴됨. 만약에 쿠텐의 예언을 따르지 않고 남았다면 달라이라마의 신변에도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상황임. 한편 달라이라마의 버금가는 종교 지도자였던 판첸 라마 10세는 남은 티벳인들의 보호를 위해 잔류했다가 1989년 석연치 않은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공식적인 환생자로 지명되었던 게둔 최키 니마는 중국 정부가 가족 전체를 납치해가는 바람에 지금도 생사불명이. 이게 달라이라마가 계승이 되거든요. 다음 달라이라마를 어떻게 계승하냐면은 전생의 기억을 물어봐. 어떤 물건들이나 전생의 달라이라마만이 아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되게 깐난쟁이일 때 물어보고 그 대답에 따라서 얘가 달라이라마다 하고 데려가서 달라이라마로 만들거든요. 그 후보군을 중국이 납치해가가지고 지금 현 달라이라마가 이제 앞으로 달라이라마는 없다라고 천명을 했어요. 레딧 두 줄 괴담 번역. 불건전하거나 수위 높은 괴담, 종교 비판적인 괴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읽기 전에 주의해주세요. 양수가 터진 순간 그녀는 그만 물을 밟고 미끄러져 부엌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된 그녀는 자신이 키우던 세인트 버나드가 다리 사이에서 흘러나온 노르스틈은 개가 물고 있는 죄송합니다. 노르스름하고 길다랗게 생긴 물체를 물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탯줄 가지고 줄다리기 물고서 막 이렇게 했나봐. 2번. 마지막 남은 소원으로 난 지니에게 모든 종류의 동물들의 말을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빌었다. 나 말이야 예전에 고래 소리를 들으면서 잠드는 게 취미였거든? 근데 못 참고 가지고 있던 DVD를 다 태워버렸어. 그도 그럴 게 놈들이 울부짖으면서 짓거리던 말들은 그 심해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었으니까. 뭐지? 뭐였을까?
3. 경고. 절대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말 것. 보이지 않는 순간을 노려 움직이는 개체. 누가 장난쳐 놓은 거겠지? 손끝으로 더듬거리며 점자들을 마저 읽어 내려가던 난 작게 중얼거렸다. 4번. 비로소 남편의 몸과 호환이 되는 성기 기증자를 찾은 이후로 부부의 성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죠. 정말 최고라니까요? 오토바이 사고로 아들을 잃은 후에 저희 부부를 지탱해주고 또 이어주고 있는 건 그것뿐이니 말이니까요. 아들 고추를. 님들 이거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거울에 내 모습 비추는 속도가 원래 이렇게 존나 느려요? 6번. 당신의 시간 10년을 제게 주십시오. 그 대가로 $10,000,000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 거래를 마치고 집에 들뜬 마음으로 돌아온 내 앞에 펼쳐진 풍경은 거실에 있던 아내가 차갑게 식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다급하게 어디론가 통화하고 있던 광경이었다. 왜 아들이 죽은 거임? 아들이 10살이어서 그런 거야? 이거는 반칙 아닌가? 7번. 개쩐다. 형이 쓰던 러브돌 발견함.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쓰려고 바람 넣는 중. 잠깐. 여기 위에 똑같이 마커로 그려놓은 것들. 이거 씨발 내 문신 아니야? 형아, 말하지 그랬다. 8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아내와 단 둘이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당장 오늘만 해도 벌써 20번째 점심을 받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뇌졸중을 앓고 있는 난 급식 튜브에 음식을 또 채워넣는 그녀에게 그만하라는 말은커녕 손 하나 까딱 못하는 신체고 말이야. 아씨. 무한 요리 대결. 9번. 그날 밤 친구의 쌍둥이 자매가 죽어 그녀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였을까 내게 섹스를 제안했고 나는 수락했다. 정사가 끝난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왔다. 분리수술이 무사히 끝나면 또 할까? 엥? 샴둥인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가짜 잘못된 샴이 나랑 한 거야? 10. 자기야 어디 갔었어? 우리 딸이 처음으로 말하는 순간 놓쳐버리고 말이야. 그는 아기라 아는 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의 피에 젖은 손가락이 마치 혓바닥처럼 아기의 입속에서 튀어나오는 광경을 바라보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엄마는 바람둥이야 거짓말쟁이. 애를 뚫어가지고 인형처럼 만든 다음에 이 인형극처럼 한 거야? 11번. 저는 선천적으로 끔찍한 수준의 말 더듬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일까? 그 누구도 이런 절 제대로 봐주지 않았죠.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고 다정해서 분명 괜찮을 거예요. 두근거리는 첫 경험을 준비하며 그녀가 침대에 누웠을 때 남자는 그녀의 목을 감싸진 손에 힘을 주어 조르기 시작했다. 세이브 워드는 그거죠. 역할극 야스를 할 때 진짜로 하지 마라. 내가 이 말하면은 이제 역할극 아니고 진짜로 하지 마라. 위험한 거다. 근데 세이브 워드가 히포포타 몬스트로세스 퀴페달리 오포비아를 해야지. 목을 그만 주르. 길이가 긴 단어 공포증. 문자 그대로 길이가 긴 단어의 공포를 느끼는 공포증이며 환자들은 이 단어 역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아 진짜? 12번. 어릴 적 할아버지가 나무 의자를 만들어주셨는데 어찌나 잘 만드셨는지 감탄이 다 나올 정도였지. 이 정도 튼튼함이면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게야. 그 후로 수십 년을 다락방에서 먼지만 뒤집었었던 놈이지만 확실히 그 말대로였어. 내가 올라가 목에 밧줄을 거는 그 순간까지도 삐걱대는 소리 하나 안 들리더라고. 13번.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점점 더 삶의 의욕을 잃어가셨고 끝내 내 전화조차 받지 않게 되셨다. 어쩔 수 없이 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씨발 애미 따라서 똑같이 관착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내 전화 좀 쳐 받으시라고 말씀드려야만 했다. 예? 뭔 소리야 잠깐만. 이거는 그냥 쾌남인 거야? 엄마도 얘가 중인 건가? 14번. 남친이랑 영통으로 야한 짓 하는 거 최고. 아직 끊고 싶지 않은데 아쉽다. 좀만 더 틀어놓을까?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돈으로 다음 리캡 받겠습니다. 여자애는 영통인 줄 알았는데 남자애는 이걸로 방송하는 거야? 쓰레기 새끼네. 15번. 어렸을 때 가족이랑 같이 다니던 교회에 예수상이 있었거든? 너무 사실적으로 생겨서 그랬나? 좀 무서웠어. 머리에 씌워진 면류관 하며 그 위로 보이는 발에 박힌 목까지 생생했달까? 진짜였다는 건가? 16번. 사신이 나타났던 날 나는 제안을 했고 사신은 내가 10억까지 정확히 세는데 성공하면 그때 나를 데려가라 라는 조건을 수락하고 떠났다. 얼마나 또 많이 세고 또 세었는지 기억이 안 나. 일단 300년 전에 소행성이 떨어져 하늘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10억을 초로만 계산해도 대략 31년의 시간이 나옵니다. 바보 같은 놈. 17번. 빌리 보렴 버디는 중성화 수술을 받고 나선 훨씬 얌전해지고 공격성도 줄었잖니? 동물병원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칼을 쏘내지고 잠에 드신 아빠 방으로 향했죠. 18번. 그녀는 주사기 바늘을 빼내고는 부디 헤로인이 지독한 금단 증상을 가라앉혀 주길 바랬다. 고통이 너무 심했던 탓일까? 그녀의 뱃속에서 무언가가 안에서 발로 차는 듯한 환통이 느껴질 정도였다. 임신했는데. 19번. 내 딸은 다리가 2개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 이제 인간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시간 문제겠어. 20번. 배가 침몰할 때 떨어져 나온 문짝 하나가 내 구명줄이 될 줄이야. 정말 신의 가호라고나 할까? 뭔가가 자꾸 주기적으로 문의 반대편에서 노크를 3번 하고는 손잡이를 돌리려 해. 바다에서? 누구지? 미스터 비스트 아니야?
21번, 난 잼민이 시절 때부터 인터넷에 접속하기 전에 반드시 웹캠이 제대로 가려져 있는지부터 2번 확인하는 습관을 길렀어. 아, 넌 아닌 모양이다? 22번, 정확히 8분 하고도 27초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틀렸다며 환호를 하고 축제를 벌였다니까요.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잠시 잊고 있던 거죠. 23번, 4살 배기 아들이 실종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아내와 전 결국 방을 정리하기로 합의했죠. 정말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옷장 문을 밀었던 순간 그 안에 생기가 완전히 사라진 2개의 눈동자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옷장 안에 있었어. 24번, 아이고 모르겠다, 아빠가 줬어, 항복. 그래서 키가 2m에 회색 피부인데다가 얼굴도 없는 게 뭐야, 아들? 그런 게 있어? 실은 나도 잘 몰라. 근데 아빠 바로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아. 25번,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자세한 디테일을 더해 모두 털어놨습니다. 희생양의 주소, 사용한 흉기, 심지어 그녀가 완전히 움직임을 멎을 때까지 얼마나 경련이 일며 떨었는지까지 말이죠. 그때 칸막이 너머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신부님, 곧 고해성사를 시작할 겁니다. 신부는 짧게 아멘이라고 답한 뒤 칸막이를 열고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26번, 우주로부터 온 첫 번째 메시지가 하이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뻤었죠. 그 뒤 인류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우주로 신호를 쏘아올린 끝에 메시지의 나머지 부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이드, 숨어, 뭐로부터. 27번, 저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몇 달 전에 어떤 남자한테 잡혀서 여기 gat혀 있었어요. 나는 살쓸에 묶여있던 그녀의 다리를 타고 흐르는 피를 무덤덤하게 바라보며 삽을 집어들었다. 아, 너구나. 그동안 내 남편이랑 붙어먹고 있던 쌍년이. 헉. 페이지 2네. 28번, 내가 몸값을 지불했을 때 납치범들은 약속대로 딸의 모습이 담긴 영상 편지를 보내주었다. 영상 속 딸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안녕 아빠, 있잖아. 내 장기는 이미 몽땅 적출되었고 남은 건 이 딥페이크 영상뿐이래? 아니 씨. 아유, 너무 끔찍한데요? 29번, 소녀는 왜 도시의 부촌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 안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엔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어느 날 몰래 빠져나온 아이는 도시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수영을 하러 갔죠. 그날 밤 아이는 불타는 십자가의 불길 아래 나무에 축 늘어져 매달린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30. 제 의붓 딸은요, 심각한 장애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 유난히도 비눗방울을 좋아하곤 했었죠. 그래서일까? 제가 공들여 만들어준 방울방울들이 정맥 주사를 통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아이는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31번, 제 딸아이는 웃으며 다가와 팔다리가 절단되고 입이 꿰매어진 모습의 여자를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펼쳐 보여줬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그림을 돌려주며 말했죠. 지하실에 가서 엄마한테 더 보여드려. 분명 기뻐하실 거야. 가정교육이 어떻게 된 거야? 32번, 아직 한밤중에 딸아이가 귀여우듯 다가와서는 제게 아기였을 때처럼 안아달라 부탁했죠.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해주었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땐 이미 딸아이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제 발밑으로는 빈 옥시코돈 병 하나가 굴러떨어졌습니다. 강한 마약성 진통제? 33번, 잠든 우리 아가가 생각나서 확인하러 갔었는데 그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면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모습에 안도하며 다시 돌아갔죠. 그건 숨을 쉬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일주일간 필로폰에 취해 있는 사이에 쥐들이 그 안에서 둥지를 트고. 34번, 요즘 채팅으로 상담해주는 AI 챗봇들 있잖아. 걔들한테 난 친구가 없다고 털어놨어. 그 뒤로 광고에 밧줄, 의자, 실링팬 이런 것들만 추천해주더라. 35번, 공원에서 딸이 그네를 타며 해맑게 웃던 모습을 바라보던 남자는 그 총구를 자신의 입안에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가 거실 바닥에 온몸이 마비된 채 쓰러진 이후에도 딸의 웃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가 틀어놓았던 패밀리 비디오가 아직 재생 중이었기에. 36번, 역시 아내에게 시술을 시켜두길 잘했어. 이렇게나 피부가 탱탱하고 단단해질 줄이야. 진짜 방부 처리하길 잘했다니까. 37번, 이제 제게 남은 거라곤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AI에게 어머니의 사진을 넘겨주었습니다. 절 사랑해주시던 어머니의 모습도 영상도 이제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뒤 세제 광고 속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AI가 광고로 쓴 거야? 38번, 폰에 딸아이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온 걸 확인하고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여보세요? 라는 제 말에도 침묵이 이어지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선생님, 이런 식으로 연락드리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지금 번호가 아빠라고 전화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39번, 제 딸을 납치한 납치범들에게 저희 집도 가난하여 도저히 몸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놈들은 이미 지불되었다면서 곧 아이를 돌려보내겠다고 말했죠. 다음날 아침 집 앞 잔디밭에 엎드려 있던 딸을 발견한 저는 놈들이 장기를 꺼내간 자리를 꿰매는 수고조차 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40. 그게 실은 최근에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있는 모습을 보는 것에 흥분하는 성벽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지 뭡니까? 아내가 우아한 손놀림으로 남자들의 배를 갈라내는 모습이라든가 그게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장기를 뜯어낼 때 저를 바라보는 강렬한 눈빛은 어떻고요. 41. 출산율이 1.5%대까지 감소함에 따라 저희 미국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끌어올릴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해왔습니다. 이제부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범죄들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할 예정이며 본 법안에 따라 모든 여성의 시민권 소멸 및 직위는 가축으로 재명명돼. 아니 1.5% 가지고 42. 화장실에 다녀오니까 뭐야. 웬 이상한 남자가 날 빤히 쳐다보고 있대?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몰라던 차에 그냥 관심도 없고 이미 데이트 중이라고 말하려고 했지. 저 실례지만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당신이랑 같이 있던 남자 술에 뭔가 타는 걸 봤습니다. 43. 자기 우리 아기 하나 더 갖자. 함께 사랑을 나누던 도중 아내가 제 귀에 부드럽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쪽 다른 아이들의 무덤을 힐끗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래 대신 이번엔 화 좀 삭히겠다 약속해줘. 몇 명을 죽인 거야. 44번. 급한 대로 술을 훔쳐 마시게 되어 그 여자한테는 좀 미안하게 됐다만 어쩔 수 없잖아. 알코올 중독 때문에 금단 증상이 올라오고 있었으니 말이야. 그나저나 그 여자 보기와는 다르게 꽤나 센 술을 주문했던 모양이더라고. 차 안에서 그대로 뻗어서 잠깐 정신까지 나가버렸었다니까. 45번.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몇 주째 거슬리는지 모르겠다. 시야 한 구석에 자꾸 머리카락 하나가 걸쳐져 있길래 씨발 있느니까 그냥 확 잡아당겼지. 의사 말로는 그게 머리카락의 반대편 끝이 시신경에 감겨져 있던 바람에 당기는 순간 단두대처럼 작용해버렸고 그대로. 46번. 엄마 저게 뭐예요? 소녀는 이제 폐허가 되어버린 ABC라는 이름의 오래된 타가소 간판 옆을 지나며 힘겹게 숨을 몰아내셨습니다. 아 저거 예전에 벌 B라고 불렀던 거란다. 소녀의 엄마는 딸아이가 쓰고 있는 호흡기 위에 앉아있는 모래를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47. 그녀의 부모님들이 온 방을 뒤져 날카로운 물건들을 모두 치워버리자 그녀는 홀로 침대에 걸터앉아 팔뚝에 남아있던 상처들을 꾹꾹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딱지가 안 잡아버린 상처들의 안을 벌려 다시 피가 날 정도로 짜내던 그녀는 그 안에 몰래 숨겨뒀던 행운의 면도날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해라. 48번. 아내가 제 상사와 바람을 피운 것을 들켜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실은 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개자식만은 반드시 죽이겠노라 맹세했었죠. 뒤에 숨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던 저는 아내가 유모차에서 놈을 들어올리는 순간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유모차에서 놈을 들어올리는 순간? 난 유모차 플레이하는 줄 알았어 상사가. 49. 올 뭐야 그거 애인한테 받은 거야? 부럽다. 제 앞으로 빨간 장미 12송이가 담긴 부케가 배달되자 새 직장 동료가 다가와 장미를 보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부케에 동봉된 메모에 적힌 전 애인의 이름을 읽고 그만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찾았다? 얀데레야? 50. 형이 게이라는 사실이 들통나자 부모님들께서는 형에게 강제로 전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보내버리셨습니다. 대체 아니 그보다 뭘 전환시킨 건가요? 이빨도 너무 많고 눈들도 너무 많아서 형은 더 이상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51번.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성범죄자들에게 최소 종신형 및 강제 불임 시술과 강제 노동 그리고 합법적 고문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2기 정부에서는 그 성범죄자들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의할 예정입니다. 52번. 남자는 아내가 영매를 통해 죽은 딸과 대화를 해보자는 제안을 거절하며 말했다. 제발 그런 건 다 헛소리 미신이라고. 아내가 돌아온 뒤에서 들리는 리볼버 소리에 남자는 놀라 뒤를 돌아봤다. 여보 나 드디어 우리 딸이 왜 자살했는지 알았어. 남편이 뭔가 안 좋은 짓을 한 것 같은데? 53번. 아내가 전화를 들어 페퍼로니 피자를 주문하려 하자 곧바로 권총을 꺼내 그녀의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쓰러진 몸이 일그러지며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평생 비건으로 살아온 아내에게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었죠. 아내는 페퍼로니 피자를 먹을 리가 없으니까 괴물인 걸로 먹고. 비건 페퍼로니였다면? 콩고기였다면? 54번. 하지만 전 죽고 싶지 않다고요. 그 납치범 새끼가 자신이 믿는 신은 자발적인 재물만 받아들인다는 미친 소리를 말했을 때 난 흐느끼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지. 아직은 그렇겠지. 그러자 납치범이 그렇게 답하고는 공구 상자에서 펜치를 꺼내들었어. 55번. 내가 어렸을 땐 말이야. 엄마는 날 놓으려 하지 않으셨고 아빠는 엄마의 팔을 부러뜨려 버렸어. 아빠는 곧이어 언니도 구하려 했는데 엄마가 그 전에 더 빨리 뛰어내리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엄마가 동반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50kg 고깃덩어리 처리하는 방법. 아이스박스에서 9구의 시신이 발견되어 1분이 떠들썩해진 살인사건. 그 살인사건의 범죄자가 쓴 것으로 알려진 2CH 스레드가 발견됐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 정말 소름이다. 2017년. 글쓰니 사정이 있어서 고기 50kg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됨? 난 그렇게 대식가도 아니고 빨리 처리하고 싶어. 그 밑에 달린 댓글. 작게 나눠서 냉동해. 렛츠파티. 대형견 시체야? 인육이냐? 이거 범죄 냄새가 나는데? 글쓴이가 이에게. 냉장고는 이미 가득 찼어. 야 안 먹을 거면 버리면 되잖아. 글쓴이가 13에게 어디에 버릴지가 문제잖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게 싫어. 시체지. 하수구 뚫는 약 많이 사와서 옥수수에서 녹이면 돼. 남은 뼈는 가루로 만들어서 강에 뿌려.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줘.
노숙자들한테 나눔해. 사진 보여줘. 글쓰니 전문가가 아니어도 해체할 수 있나? 피는 이미 다 뽑아놨어. 녹이라는 말이 있는 냄새는 괜찮은 거야? 여기 주택가인데. 머리카락 처리가 귀찮단 말이지. 여기까지 농담인 줄 아나 봐 사람들이. 야 믹서에 갈아서 바다에 뿌려서 물고기 밥으로 줘. 차 타고 산속이나 인적 드문 바다에 버리고 오면 되지 않나? 글쓰니 알았어. 해체해서 조금씩 녹일게. 안 녹는 건 산에 묻으면 되겠지. 이후 글쓴이는 댓글이 없고 사람들은 고기 처리하는 농담만 함. 농담이겠지만 리얼로 경찰 조서 받게 될걸?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음. 그 후 방송된 뉴스 내용. 도쿄 하치 오지시에 사는 23세 여성이 실종되고 가나가와현 자마시에 있는 아파트의 방에서 9명의 시체가 발견된 사건으로 경시청은 시체를 아이스박스 등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범인은 신주쿠에서 성매매 소개 업체에서 일하던 27세 남성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올해 8월 이사, 집들이 온 지인 여성을 살인, 그 여자를 찾아온 남자친구를 살인, 트위터에서 자살 지원자를 찾아 살인, 7명. 마지막으로 살인한 자살 지원자의 오빠가 경찰과 범인 집 방문, 범인 체포. 마지막 살인 피해자의 오빠가 실종된 범인 여동생을 찾기 위해 범인의 지인 여성을 트위터에서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지인 여성은 범인과 연락해서 여기서 만나기로 하고 이 시점에서 경찰이 연락하여 둘을 미행. 범인과 여성이 방에 들어가는 순간 경찰이 노크하고 문을 열게 되고 열린 문 사이로 오빠가 방을 들여다보며 여동생의 가방이 보였다. 오빠가 동생은 어디 있냐 묻자 범인은 저기 라고 아이스박스를 가리켰다. 이렇게 좁은 원룸에서 2017년에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인 가나가와현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시라이시 타카히로가 쓴 인터넷 글.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인터넷 댓글에서 고양이 모래로 해라라는 글이 있었는데 시라이시가 곧장 이행해서 머리가 담긴 아이스박스에다가 고양이 모래를 부어놨다는 것이다. 한국 사이비에서 만든 로스트 미디어? 필리핀에는 페이크 둠스데이 또는 왁스 둠스데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로스트 미디어가 존재한다. 1991년에서 1992년 사이 필리핀의 국영방송인 IBC 13 채널에서 방영되었으며 곧 휴거가 일어나고 종말이 찾아온다고 주장하는 공익광고이다. 광고의 내용은 이렇다. 휴거라는 단어가 화면 중앙에 나오면서 시작되며 불길한 음악과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화면 하단에는 휴거가 일어나는 날짜와 본 광고는 유료 광고입니다. 라는 문구가 계속 표시되고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림이 나타난다. 이후 홀로코스트에서 촬영된 사진들이 슬라이드쇼 형식으로 나온다. 이때 나온 홀로코스트 사진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철창 너머 사람들이 수감된 모습뿐만 아니라 머리가 잘린 창백한 시체 무더기 같은 매우 잔인하고 끔찍한 사진들이 나왔다. 이어서 화면이 흰색으로 전환되더니 검은 글씨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마에 666 숫자가 새겨진 사람들의 사진이 나온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며 떠오르는 그림이 나오며 끝난다. 이 광고가 정확히 언제 방영되었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저 이 광고를 봤다는 사람들의 목격담과 추측만 있을 뿐이다. 그 추측들 중 1992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다미선 교회에서 이 광고를 만든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그 근거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로 목격자들이 주장하는 광고가 송출됐던 시기와 다미선 교회가 활동했던 시기가 비슷하다. 둘째로 다미선 교회는 여러 해외 지부를 두고 포교 활동을 했었는데 그중 필리핀 마닐라 지부가 있었다. 이거 지하철역 앞에서 들고 있는 그건데? 셋째로 영상의 내용 중 이마에 666 숫자가 새겨진 사람들의 사진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는 다미선 교회에서 주장하는 휴거받지 못한 인간은 이마나 손등에 666 바코드가 생긴다 와 일치하다. 물론 90년대에 휴거를 주장했던 게 다미선 교회만 있는 건 아니고 저것만 가지고 다미선 교회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오늘의 남양 특집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입, 댓글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